2025년 4월의 어느 봄날 저녁, 변호사 박연준, 39살의 그는 평소처럼 퇴근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요. 전등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이 남긴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 패널은 분명 외출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고 그 바닥 위에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아내 한소연, 36살.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그리고 늘 들고 다니던 집 열쇠까지 전부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누군가 외출한 흔적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순간 속에서 사람만 사라진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급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사용 시간은 오후 2시. 그 이후로 카톡도 통화 기록도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소연이 집을 나서는 장면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나간 것도 아니었지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48시간을 지켜보시죠.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 하기엔 너무 완벽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숨으려 했던 것임을. 그는 아주 늦게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연준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소연의 휴대폰 연락처를 하나씩 훑어보며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요가 학원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표정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말끝을 흐리고 무엇인가를 피하는 표정이었지요. 소연이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도 약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연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연을 만난 건 2017년, 결혼은 2019년이었으니까요. 그가 알고 있던 소연은 이미 변한 이후의 소연이었던 셈이죠. 그 사실이 뒤늦게야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대학 동기 이지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소연이가 2015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소연이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2015년 여름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밝았던 애가 갑자기 연락도 끊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한 학기를 통째로 휴학했어요. 왜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졌다던데요. 악몽 꾸고 공황도 오고요. 2학기 복학했을 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수도 줄고 혼자 다니고 졸업식에도 안 왔어요. 연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불면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10년 전에 어떤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장 동료 김수진 역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연 씨, 아이 계획 없으시죠? 결혼하신 지 꽤 됐는데요. 둘 다 일이 바빠서요. 그런가요? 근데 소연 씨는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요. 회식 자리에서 육아 얘기 나오면 꼭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제가 농담이라도 언니도 애 낳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커피잔을 쏟을 뻔했어요. 연주는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뒤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자녀 계획을 피했는지, 왜 친구들의 돌잔치 초대까지 거절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요가 학원 강사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연님은 2020년부터 다니셨는데요. 처음엔 긴장이 정말 심하셨어요.
사람 손이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시고 한 번은 수업 중 과호흡이 와서 나가신 적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명상이 트라우마 치유에 좋다고 했더니 2015년 일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끝내 하지 않으셨지만요. 연주는 그날 적어둔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면증, 공황, 트라우마, 아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2015년. 그러나 아무도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소연의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2016년 졸업사진. 소연의 얼굴은 앨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대로 졸업식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연주는 뒤쪽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봉사활동 기록. 거기엔 2015년 여름의 활동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봉사활동단. 사진 속 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는 날카롭게 뜯겨 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보였지요. 연주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2015. 몇 개의 오래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봉사자 허위 신고 논란, 특수학교 명예훼손 사건, 무혐의 처리, 정신불안정 신고자, 학교 측의 사과 요구. 기사들은 2015년 9월에 몰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봉사자가 학교 내 성폭력을 신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였지요. 신고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연주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연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1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연주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진짜 이유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한빛 특수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밝은 학생들 사진, 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문구. 그러나 2015년과 관련된 게시물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역에도 공지사항에도 그 애는 존재하지 않는 해처럼 지워져 있었지요. 연주는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빛 특수학교입니다. 2015년 봉사활동 관련해서 문의드리려는데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봉사자 중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한소연이라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인분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인이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확신했습니다. 학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겨진 무언가가 아내를 10년 동안 짓눌러 왔다는 사실을요. 연주는 노트북을 열고 소연의 클라우드 계정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둘이 처음 제주도에 갔던 날짜였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자 수많은 파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중 하나, 숨겨진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이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015. 연주는 마우스를 올려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폴더를 열면 돌아갈 수 없는 진실을 보게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면 그녀가 감춰온 과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폴더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2015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워드 문서, 스캔 이미지, 녹음 파일, 그리고 스크린샷들이 섞여 있었죠. 박연주는 가장 위에 있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진술서 초안 2015년 08월 23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한소연은 2015년 8월 19일 한빛 특수학교 3층 음악실에서 교사 A가 발달장애 학생 B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즉시 교무실로 가 신고했으나 담당 교감은 오해라며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같은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도 문서는 그 지점에서 끊겨 있었고 마지막 수정 날짜는 2015년 9월 5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은 피해 학생 리스트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니셜로만 적힌 이름들, 나이와 장애, 유형, 피해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최소 7명이었습니다. 연주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폴더는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모음이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착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모두 달랐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지요. 입 다물어. 내가 본 것 우리도 안다. 허위 신고로 고소당하고 싶어? 정신병자 취급받고 싶냐? 가족들도 다 알게 될 거다. 내 미래 생각해라. 아직 어린데. 연주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26살 여대생이 이 메시지들을 혼자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언론 기사 백업이라는 폴더였습니다. 소연이 캡처해둔 2015년 9월 당시 기사들이었지요. 그런데 기사 내용은 며칠 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초기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내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 착수. 그러나 사흘 뒤 같은 언론사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허위 신고, 파문 봉사자 정신 감정 필요. 기자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기 기사는 사회부 베테랑 기자가 썼고 사흘 뒤 기사는 인턴 기자의 이름이었지요. 누군가 기사를 교체한 것입니다. 소연은 그 과정을 빠짐없이 캡처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연주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폐 구조 추정도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였습니다. 소연이 직접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한빛학원 재단 이사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역교육청 장학관과 경찰서 민원 담당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학교 교장과 교감, 또 그 옆에는 언론사 데스크와 법률 대리인이 배치되어 있었죠. 맨 아래에는 학생들, 그리고 신고자였던 한소연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메모에 소연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전직 국회의원, 교육청 장학관은 이사장 대학 후배, 경찰서 민원계장은 재단 자문 변호사의 동생, 언론사 데스크는 학교 운영위원, 모두 연결돼 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연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음모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움직인 조직적 은폐였기 때문입니다. 26살의 대학생이 이 구조와 맞서 싸웠던 것이지요. 다음은 PDF 스캔 폴더였습니다. 첫 문서는 경찰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2일자 문서였습니다. 신고인 한소연은 진술 중 감정 기복이 심하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목격 진술의 일관성 부족, 정신과 치료 이력 확인 필요, 허위 신고 가능성 높음. 이건 조사라기보다 처음부터 방향이 정해진 조작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있었지요. 다음은 학교 측 입장문이었습니다. 본교는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일부 봉사자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봉사자는 활동 기간 중 정서적 불안정을 보였으며 타 봉사자들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본교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연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두 장에서 보았던 봉사활동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던 소연의 모습은 이 문서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요. 다음 문서는
2015년 10월 발급된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극심한 불안,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단은 소연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재단은 오히려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신고자로 몰아가는 근거로 이 진단서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폴더는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장소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2015년 9월 18일 교무실 개사 2015년 9월 25일 경찰서 개사 2015년 10월 03일 재단 사무실 개사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거친 잡음과 함께 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이해해요. 전고 정의감 넘치는 거. 하지만 여긴 특수학교예요. 애들이 뭘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해한 거예요. 이어진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 장애 학생들 말이에요. 법정에서 증언 가능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계속 이러면 소연 씨만 손해야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녹음은 차갑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녹음에서는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담겨 있었지요. 정신과 다니시죠? 약도 드시고요? 그건 이 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록상으로는 신고 전부터 불안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연주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틀지 않았습니다. 제목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지요. 연주는 브라우저를 열고 한빛 특수학교 2015 사건 재수사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빛학원 재단 이사장을 검색하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설명과 현재 여러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연주는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내부 검색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빛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빛학원 자문건 대회비 2015년 9월 작성된 내부 문서였지요. 문서를 열자 시스템 경고창이 떴습니다. 열람 권한이 제한된 문서입니다. 연주는 주저하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한빛학원 재단 사건개요 봉사자 허위신고건 법률 자문 담당 변호사 김재혁 결론 신고자 신빙성 약화 전략 수립 언론 대응 매뉴얼 작성 경찰 및 교육청 협조 체계 구축 연주는 숨을 내쉬지 못한 채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몸담아 온 로펌이 아내가 짓밟힌 구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커리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무게였던 것이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26살의 한 여대생이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홀로 싸우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살이 된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녀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박연주는 다시 한번 소연의 클라우드 폴더를 처음부터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의 전모를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첫 파일의 제목은 2015년 08월 19일 그날이라는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조용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빛 특수학교 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4주 동안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은 순했고 웃음도 많았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악보를 가지러 3층 음악실에 갔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음악 교사 최민기가 발달장애 2급 여학생 B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B는 울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최민기는 오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나는 교무실로 뛰어갔다. 연주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기에는 혼란과 고립이 서서히 깊어지는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8월 20일, 교감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했다. 학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최민기는 모범 교사라고 했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봤다. 비는 계속 울고 있었다. 8월 21일, 다른 봉사자에게 말했지만 내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다. 나는 혼자였다.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학교는 봉사 종료라며 출입을 금지했다. 8월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있냐는 말뿐이었다. 목격자는 나 하나였고 비는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아이다. 경찰은 학교와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미 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일기는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짧아지고 목소리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은 교육청에도 신고하고 장애인권 단체에도 연락했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9월 5일, 학교가 내게 공문을 보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한다. 9월 10일, 경찰 조사에서 형사는 처음부터 나를 의심했다. 왜 너만 봤냐? 정신과 치료받느냐? 이 일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설명했지만 형사는 그럼 신고 전부터 정서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냐고 적었다. 9월 15일, 기사 제목이 바뀌었다. 성폭력 의혹에서 허위 신고 파문으로 나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댓글에는 비난만 가득했다. 기자에게 전화했지만 데스크 지시였다고 했다. 연주는 문장을 읽다 말고 눈을 감았습니다. 26살의 소연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일기에는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장면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8일, 엄마가 전화했다. 동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했다. 엄마는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9월 25일, 비를 보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경비가 막았다. 나는 울면서 비는 괜찮냐고 물었다. 경비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나는 도망쳤다. 10월 3일, 재단 사무실로 갔다. 이사장을 만나고 싶었다. 3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계속 이러면 소연 씨 인생만 망가집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아이들은요? 그는 말했다. 무슨 피해요? 입증도 안 된 주장인데요. 연주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일기들은 기록이 아니라 20대 청춘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들이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한 달 사이에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약 처방은 빽빽했고 마지막 소견에는 자책감과 무력감 심함, 자해, 위험 있음, 즉각적 보호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되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폴더는 2016-2024 기록이었습니다. 소연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버텼는지 기록한 파일들이었습니다. 복학 후 성적표는 전부 A였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수십 장이었지요. 그리고 2017년의 메모가 연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박연준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변호사라고 한다. 나는 변호사가 싫다. 2015년 그 변호사들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를까? 과거는 숨기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2019년 결혼 직전의 메모는 더 깊은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준이가 아이 이야기를 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니, 낳아서는 안 된다. 내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다. 그래서 가지지 않기로 했다. 이게 2015년이 내게 남긴 상처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동안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왜 아이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육아 관련 이야기에 떨었는지, 왜 출산을 말하면 눈빛이 흔들렸는지, 모든 이유가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일은 2025년 3월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었습니다. 연준에게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아마 집을 떠난 상태일 것이다. 미안하다. 설명할 수 없어서. 2015년 사건이 다시 떠올랐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당신이 다니는 로펌이 2015년 사건에 연루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사랑한다. 나를 찾지 말아달라.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문서를 읽던 연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가 왜 웃으면서도 늘 슬픈 눈빛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족 이야기를 피했고 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는지 모두 이해하게 되었지요. 연주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밝히지 못한 진실을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꺼내겠다고 깊게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박연주는 소연이 남긴 마지막 메모의 단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극단적 선택 시도, 검찰 재수사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그는 검색창에 2025년 특수학교 재수사를 입력했습니다. 곧바로 몇 개의 최신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재조명 검찰 직권 재수사 착수. 2025년 2월 12일 기사였습니다. 한빛 특수학교 피해자 가족 진실 밝혀달라 호소. 2025년 3월 5일 기사였습니다. 2015년 은폐 의혹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2025년 3월 18일 기사였습니다. 연주는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한빛 특수학교 졸업생 A씨 18가 서울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었다. A씨는 병원에서 10년 전 학교에서 겪은 일을 잊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 종결된 사건에 대해 직권 재수사를 결정했다. 당시 신고자였던 한모 씨 36의 소재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주는 그제야 모든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월 피해자가 용기를 냈고 2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며 3월 소연에게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소연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열자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1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학교와 경찰이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대학생을 오히려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 대학생 역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연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피해 학생도 소연도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열어보았습니다.
2025년 3월 올라온 청원은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한 대학생이 용기 내어 범죄를 신고했지만 학교 경찰 언론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신고자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권력형 조직 범죄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신고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동의 수는 이미 23만 명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2015년 기사 봤는데 진짜 잔인하네요. 재단 이사장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던데 그래서 덮인 거죠. 신고자분 지금 안전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약자는 늘 짓밟히네요. 연주는 한 댓글에서 눈을 멈추었습니다. 저 그때 학교 근처 살았어요. 신고한 대학생 동네에서 완전 마녀 사냥당했어요. 허위 신고자라고 소문 돌리고 집 앞에도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정말 지옥이었을 거예요. 연주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었다고 일기에 적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검찰 보도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한빛 특수학교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2025년 3월 20일 발표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다시 확보하고 가해, 혐의자 소환 조사, 은폐 연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 한모 씨 36의 소재 파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연주는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한 달 뒤, 소연은 사라졌습니다. 재수사 움직임과 실종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소연의 이메일 계정에도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클라우드와 같았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3월 22일 검찰청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귀하는 당시 최초 신고자로서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3월 30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 메일 아래에는 시민단체에서 보낸 지원 제안 메일이 있었습니다. 한소연님, 10년 전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법률적 지원과 신변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 두 메일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10년 전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어떤 기관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 메일이었습니다. 4월 3일, 발신자 불명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연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또 다른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나가지 마세요. 당신 남편도 위험해집니다. 연주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폐 세력은 소연뿐 아니라 자신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낸 편지함으로 이동했습니다. 4월 12일 소연이 보낸 메일 하나가 고요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석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연락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메일을 보낸 지 사흘 뒤 소연은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험에서 떼어놓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혼자서 모든 위험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연주는 검찰 특별수사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팀장은 김한준 검사였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님, 제 아내 한소연이 실종됐습니다. 한소연 씨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누군가 아내를 침묵시키려 합니다. 저희도 협박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제안했지만 한 씨가 거부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경찰이 나를 보호해준다더니
나를 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연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끝까지 국가기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한준 검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학교, 재단, 경찰, 교육청, 언론, 그리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일부 로펌까지 연루돼 있습니다. 그 말은 연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제 로펌도 연루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김한준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그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소연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 없이는 이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 4월의 서울은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사건은 다시 열렸지만 핵심 증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남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찾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10년 동안 홀로 짊어진 진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박연주는 검찰과의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2015년 사건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그 중심에 자신의 로펌이 실제로 연루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새벽 2시의 법무법인 정도는 유령처럼 고요했습니다. 연주는 보안카드를 태그하고 불 꺼진 복도를 지나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2015년 사건 파일들이 꽂힌 곳에서 한빛학원 자문건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파일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자문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 한빛학원 재단, 계약일 2015년 8월 25일, 자문료 2억 원, 담당 김재혁 변호사연 대표 변호사. 연주는 날짜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신고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사건이 알려진 그 순간부터 가장 비열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뜻이지요. 다음 문서는 초기 상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신고자 한소연 26이요. 대학생. 문제점 신고자 단독 목격. 피해 학생 진술 제한. 물적 증거 없음. 대응 방향 신고자 신빙성 약화 전략 수립. 연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고자 신빙성 약화. 그 한 줄이 10년 전 소연의 모든 고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신고자 신용훼손 방안, 정신건강 이력 확보 및 강조, 봉사자 간갈 등 사례, 조작 및 수집, SNS 활동 분석 후 감정적 성향 부각, 가족 관계 파악 후 압박 경로 검토, 언론을 통한 허위 신고, 프레임 선점. 연주는 파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 조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매뉴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소연의 일기에 적힌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실행되었지요.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언론 대응 가이드였습니다. 각 언론사 데스크들의 연락처와 함께 보도자료 초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목 특수학교 명예훼손 사건, 봉사자 허위 신고로 결론, 본문 봉사자 한모 씨 26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진술 확보. 연주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2015년 9월 기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대응 전략, 담당 경찰서 민원계와 비공식 협의, 신고자 정신감정 유도, 사건 축소 가능성 검토, 허위 신고 혐의 고려. 문서 오른쪽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사관 협조 우수. 신고자
불안정, 프레임 성공적. 연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소연이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경찰 조사 문건의 원본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그들이 꾸민 각본은 서류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판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피해, 학생 증언 무력화, 신고자 반대 신문으로 진술 일관성 공격, 교사 직원 학부모 다수 증인 확보, 언론 플레이 지속. 그리고 예상 판결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결과 무죄 또는 증거 불충분 기각. 연주는 서류를 덮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만약 소연이 끝까지 싸웠더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짓밟혔을 것임을 너무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은 소름 끼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관리 방안, 부정적 기사 삭제, 신고자 동향 모니터링, 추가 폭로 차단, 유사 사건 대응 매뉴얼화. 연주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신고자 동향 모니터링. 10년 내내 소연은 누군가의 감시 아래에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로펌 내부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한빛 학원을 검색하자. 2016년, 2018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5년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로펌은 아직도 이 사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인 문서 하나가 연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빛 사건 재수사 대응 방안 2025. 작성 김재혁 대표 변호사. 연준은 문서를 열었습니다. 핵심 리스크 신고자 한소연. 대응 10년 전 정신불안 이력 재부각. 필요 시 명예훼손 역고소 검토. 추가 조치 신고자 출석 저지. 비공식 접촉 통한 회유 또는 압박. 그리고 마지막 줄. 참조 박연준 변호사. 연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문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었든 관여하지 않았든 이미 시스템은 그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대표 변호사실로 향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한빛 재단 2025 문서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검찰 재수사가 곤란합니다. 한소연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추가 자문료 협의 가능. 김재혁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10년 전처럼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다양한 압박 카드 활용 가능합니다. 연주는 편지를 조용히 구겼습니다. 아내가 왜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조차 그들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새벽 4시 연주는 로펌을 나와 조용한 공기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로펌, 재단, 경찰, 언론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입니다. 내일 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문자를 보내는 순간 연주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커리어도 명예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이유면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던 진실을 이제는 자신이 대신 꺼내야 한다는 확고한 이유였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연주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연주는 로펌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소연의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폐의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아내의 내면은 여전히 단편처럼만 떠올라 전부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클라우드 폴더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음성 메모 폴더가
조용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0개가 넘는 녹음 파일들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의 시간 위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지요. 연주는 가장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의 기록이었습니다. 9월 1일 밤 11시. 잠이 안 와.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 비가 울던 얼굴이. 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까? 교감은 내가 예민하대. 경찰은 증거가 없대. 다른 봉사자들은 난 그런 적 못 봤다고 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분명히 봤어. 정말 봤어. 연주는 숨을 고르며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9월 15일 기사가 났어. 드디어 알려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틀 만에 내가 허위 신고자가 됐어. 댓글 봤어. 관종, 정신병자, 학교 망치는 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신고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흔들리다가 조용히 울음으로 번지는 순간 연주는 잠시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어둠 속에서 기록한 진짜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는 10월 3일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늘 재단에 갔어. 근데 변호사가 나왔어. 소연 씨 인생 망가진다고 하더라. 근데 이미 망가진 것 같아.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서만 있어. 엄마는 울고 아빠는 화내고 나 때문에 다 힘들어해. 그냥 입 다물 걸 그랬나? 연주는 고개를 살짝 들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26살의 소녀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10년 전 그 자리에서 홀로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6년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복학했어.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들 알고 있나 봐. 허위 신고한 애라고. 아무도 말 안 걸어. 괜찮아. 혼자가 편해. 사람들이 무서워졌어.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녹음. 졸업 준비 중. 졸업식 안 갈 거야.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 2015년 여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비에게 계속 미안해. 내가 더 강했으면 지킬 수 있었을까? 연주는 아내의 깊은 자책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연은 피해자인데 평생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미도록 가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박연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변호사래. 원래 변호사는 나한테 무서운 존재인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 따뜻하고 조용하고. 근데 내 과거 말하면 떠날까 봐 무서워. 말할까? 숨길까?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연주는 조용히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아내는 이미 말할까 숨길까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8월 녹음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 행복해. 근데 동시에 무서워. 내 과거 알면 이 사람도 떠날까봐. 그리고 2019년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의 기록. 프러포즈 받았어. 너무 행복했어. 근데 두려웠어. 결혼하면 아이 얘기 나올 테니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니, 가져선 안 돼. 혹시라도 2015년처럼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또 무너질 것 같아. 연준의 눈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아이 이야기에서 도망쳤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녹음에는 고통이 더 뚜렷했습니다. 시댁에서 또 애기 얘기 나왔어. 미안해, 연준아. 나 못 줄 것 같아. 요가 수업에서 임산부 보고 갑자기 숨이 막혔어. 밖에 나가서 울었어. 나는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그리고 2021년
소연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연준이 로펌 검색했어. 법무법인 정도. 근데 2015년 한빛 사건 자문 맡았던 곳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 남편이 그 로펌에 있어.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연주는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로펌이 자신을 짓밟은 곳이라는 걸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티 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2023년의 녹음은 더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연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 근데 나는 거짓말하며 살아. 괜찮아. 행복해. 사랑해. 다 진심이지만 동시에 가짜야. 나는 2015년에 멈춰 있거든. 가끔 꿈에서 비가 물어. 왜 날 못 지켰어? 나는 대답 못해. 연주는 손등으로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한 번도 2015년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일. 2025년 4월 14일. 실종 하루 전.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4월 14일. 연준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사라진 거겠지.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검찰에서 연락 왔어. 재수사한데 10년 만에 또 불려갔어. 근데 협박 메일까지 왔어. 조용히 사라지라고. 남편도 위험하다고. 그 말 듣고 알았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진다는 걸.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연준아, 당신은 내가 만난 유일한 빛이었어. 정말이야.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꼭 기억해줘.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2015년부터 시작된 일이야. 당신은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어.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주는 노트북 앞에서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10년이 마침내 그의 귓가에서 모두 흘러간 순간이었습니다. 연주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를, 그녀가 기록한 침묵을, 그리고 그녀가 10년간 증명하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꺼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검찰청으로 갈 것입니다. 로펌 문서와 아내의 기록과 이 음성 메모들 전부를 들고 말이죠. 아내가 10년 동안 혼자 싸워온 진실을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20일 아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회의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낮게 긴장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연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USB 3개와 두꺼운 파일철을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김한준 검사가 물었습니다. 전부입니다. 연주는 한 단어씩 끊어 말했습니다. 로펌, 내부 문서, 재단 은폐 구조, 경찰 언론, 공모 기록, 그리고 아내의 10년간의 목소리까지입니다. 수사팀은 파일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이건 한 수사관이 문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입니다. 약자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완전한 공모이지요. 연주는 테이블 한쪽에 놓인 USB를 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26살부터 36살까지 10년 동안 기록한 음성입니다. 부디 들어봐 주십시오. 회의실에
소연의 떨림이 스며든 목소리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어. 근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회의실의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턱을 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김한준 검사는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충분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의 뿌리까지 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공식 발표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로펌, 재단, 교육청, 언론사, 수많은 건물에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깃발이 하룻밤 사이에 꽂혔습니다. 뉴스는 저녁 시간대 속보로 터졌습니다. 특수학교 사건 은폐 의혹 검찰, 대형 로펌 긴급 압수수색. 연주는 TV 화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로펌의 간판이 수사관들에 의해 가려지고 동료, 변호사들이 충격과 분노를 두르고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정의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4월 25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김한준 검사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학교, 재단, 경찰, 언론, 법률 대리인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약자를 짓밟은 은폐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관련자 전원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해 교사가 다른 학교의 교감으로 승진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지요. 그날 밤 연주는 조용히 앉아 TV 속 속보 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가해 교사 최민기 체포, 재단 이사장 이정훈 구속영장 청구, 경찰교육청 관계자 줄줄이 소환. 그 자막은 그저 활자로 보였지만 연준에게는 10년 동안 온몸으로 견뎌낸 아내의 고통이 하나씩 해방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5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준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기자들의 펜만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 한소연은 26살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마친 뒤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와 피고인들, 방청석의 시민들 모두가 연준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6월 15일 1심 판결. 징역 12년, 징역 7년, 징역 5년, 공직 박탈, 자격 박탈, 집행유예 없음.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한 시민을 집단적으로 짓밟았습니다.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뒤 법정은 묘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법원 계단 위에 쏟아지는 순간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젠 돌아와도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형광등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손끝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그리고 흐느낌 섞인 작은 목소리. 연준아. 연준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소연,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이제 돌아와. 제발. 소연의 울음이 천천히 터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 이제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돌아와. 잠시 후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그 말 믿어도 될까? 당연하지. 너는 언제나 내 집이야.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어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연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새벽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빛은 10년 동안 닿지 못한 곳까지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요. 아내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는 늦었지만 도착했고 사랑은 부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증명된 것이지요. 2025년 7월 15일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입니다. 박연주는 창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내 한소연이 앉아 있었지요.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 연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커피잔을 감싼 채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 있었어. 친구, 할머니 댁에. 뉴스 계속 봤어. 정말 끝난 거 맞아?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소연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 연주는 소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있어.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확신이었지요. 며칠 뒤 두 사람은 검찰청에 함께 섰습니다. 김한중 검사는 소중히 보관된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한소연 씨, 이건 정부의 공식 사과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사과를 전합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고 고통 속에 방치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그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녹여내고 있었지요. 일주일 후 소연은 피해 학생 A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소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평생 입도 못 열었을 거예요.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은 단 한 명뿐인 어른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치료받고 있고 대학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서로가 혼자 짊어졌던 고통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지요. 8월 1일 결국 한빛 특수학교 터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화강암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다. 침묵하지 않은 용기를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은 진실을 기억하며 끝내 돌아온 정의를 기억합니다. 한소연과 아이들을 기리며 제막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소연과 연준도 함께였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아주 늦게 오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 비석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박수가 길게 울렸습니다.
소연은 연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엔 생각했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약자는 결국 지는 거라고. 근데 틀렸더라. 진실은 늦어도 오는 거였어. 연주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혼자서는 도착 못해. 함께 싸워야 함께 버텨야 오는 거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10년의 겨울이 끝나고 긴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지요. 그 후 소연은 진실은 늦어도 온다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를 돕는 단체였습니다. 연주는 무료 법률 자문을 맡았지요. 첫 상담자는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해고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회사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약해서. 소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하다고 포기하면 세상은 더 잔인해져요. 늦어도 괜찮아요. 진실은 반드시 이겨요. 제가 그걸 증명했어요. 여성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2026년 1월, 연준과 소연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둘이 처음 여행 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여기 왔던 날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비밀번호도 그날로 했었어.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행복한 날 만들자. 연주는 그렇게 말하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 아직은 천천히겠지만 언젠가는 아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연주는 조용히 아내를 안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바닷가,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날 밤 소연은 마지막 음성 메모를 녹음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이 녹음은 이제 끝이자 시작입니다. 10년 동안 나는 과거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2015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옳았어. 포기하지 마. 그리고 나를 구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정의가 오는데 1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와주었으니까요. 파일 이름은 끝,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여전히 파도치고 있었고 별들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진실을 믿는 것은 연대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시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함께 다음 이야기를 걸어가 보시지요.